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죠?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특히 파트 2,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죠? 마무리를 짓고, 22강을 하고, 이제 파트 2에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의 이제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너무나 이 범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죠. 예, 범주에 들어가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파트 4에서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역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파이썬의 활용까지 끝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섹션 11부터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립트 언어, 선언형 언어, 라이브러리, 예외 처리, 프로토타입 이렇게 7개의 섹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에서 프로토타입까지 이제 다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일단 해보고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네, 제 생각은 네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끝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일단은 근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섹션 11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자, 섹션 11이고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자, 절차다. 우리가 절차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다, 이 뜻을 의미를 하죠. 야, 이거 절차 밟았어?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순서에 맞게끔, 즉, 우리가 메인 함수, 특히 절차적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가 우리가 C 언어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이전에도 더 많아요. 뭐, 포트란도 그렇고요. 뭐, 그리고 뭐, 베이직이나 그리고 뭐 코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절차지향적 언어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렇게 줄을 우리가 나열을 하잖아요. 명령들을. 그럼 나열하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함수 호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함수가 어디에 우리가 헤더 파일이나 혹은 따로 우리가 함수만 모아두어서 만든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직접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호출하면 거기에 가서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고 리턴 값이 있다면 여기서 받아서 그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명령문 자체가 유기적으로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에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점으로 뽑자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가 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들다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근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클래스 우리 공부했다 그죠? 클래스에 보시다시피 멤버 변수와 생성자 그리고 멤버 메소드가 있듯이 그런 것들은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일종의 하나의 부품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동차를 만들 때도
이제 부품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완성체인 엔진, 문, 그리고 윈도우 뭐 여러 가지 기타 음향 장치 등등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하청업체들한테 줘가지고 그걸 납품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조립하듯이 만드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인데, 그거는 어떤 부품에 고장이 났느냐를 우리가 보면 그 클래스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거만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봅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요인데요. 자,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씀드린 바대로 일련의 처리 절차, 그러니까 순서대로 처리 절차, 그죠? 를 정해진 문법, C 언어면 C 언어, 뭐 베이직이면 베이직, 코벌이면 코벌 등에도 전부 다 정해진 문법이 있어요. 그죠? 따라 순서대로 기술해 나가는 언어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러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죠, 순서. 예를 들어 우리가 프린트 F 만약에 시연을 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A라는 변수를 내가 출력을 하려고 해. 근데 이거 위에 int A가 이렇게 초기화가 선언과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오히려 요거 밑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면 이 프린트 F 문장은 여기에서 에러를 발생을 시킵니다. 뭐라고? 선언되지 않은 변수다. 왜? 순서적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위에다가 이거를 적어 주어야 비로소 얘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메모리에 잡히니까. 그런데 이걸 밑에다가 두게 되면 아직 메모리상에 얘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이러한 별칭을 가지는 A라는 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아울러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로시저를 구현하며, 자, 그리고 프로그램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말씀드린 바대로. 그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로시저를 구현한다. 우리가 DB에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3과목인가요? 거기서 프로시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함수하고의 차이점. 그죠? 예. 그래서 이 프로시저를 DB적인 관점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론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언어, 물론 SQL도 이제 언어긴 해요. 이제 언어고 이제 뭐 DB 언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봅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능에 따라 여러 개의 단위로 분해를 한다. 즉 이거 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두죠. 그죠?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둬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함수를 모아서 우리가 관련된 함수들, 만약에 수학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수학적인 내용들을 여기다가 헤더 파일로 만들어서 이거를 인클루드해서 우리가 땡겨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단위로 분해하여 작성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수정, 관리가 쉬워지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헤더 파일을 우리가 땡겨가면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얼마든지. 그죠?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단위로 분해한 것을 통상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프로시저, 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프로시저나 함수나 거의 엇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DB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시저 단위로 이렇게 기능별로 이제 우리가 분해를 해서 쉽게 작성을 하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단위로 분해한 것을 우리는 프로시저라 한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연어, 그냥 우리가 쓰는 언어에 가까운 단어와 문장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과학 계산이나 하드웨어 제어.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C 언어, 뭐 코볼 이런 언어들 있잖아요. C 언어는 이런 코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절차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쓰는데 특히 C 언어는 현대적인 추세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객체 지향 언어에 비해서 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사실 1970년, 72년 그때 이제 벨 연구소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직까지도 부동의 세계 프로그래밍 언어 탑3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즉 우리가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즉 장비가 있죠. 장비나 아니면 가까운 TV나 뭐 PC나 메인보드 안에 있는 이러한 곳에 이러한 칩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예, 이런 칩들 안에 들어가는 이런 칩들이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이러한 메인보드라면 이러한 버스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거를 이 칩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제어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인베디딩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장비단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메모리가 한정적인, 그죠? 예, 한정적이고 좀 작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할 때, 그러한 프로그램을 심고자 할 때 우리는 바이트 코드, 즉 기계어 0101로 바꿔서 그것을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고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생활 필수 가전제품이라든지 심지어 자동차 이런 곳에는 전부 뭡니까? 그런 모듈들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칩셋들이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C 언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동의 세계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 탑3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5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지 아직까지도 대학교에서 뭡니까? 1학년 때부터 가르치죠. 물론 그 전에 이미 이제 2015년도가 코드의 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더욱더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세계의 공통 언어 중에서 영어 말고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서로 국적은 서로 달라도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는 동일하니까 같은 문법에서 노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2대 8의 법칙 아시죠? 그죠? 그러한 인사나 뭐 재계 인사 뭐 그리고 뭐 과학자, 저명한 저널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어차피 술 먹고 노는 곳인데 거기에서 포럼에서
2015년도부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 거다. 지금 오고 왔잖아요. 벌써 8년이 지났죠. 그래서 2023년 현재 이제 AI가, 즉 로봇, 이런 애들이 뭐예요? 여러 가지 칩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제어하고, 그리고 AI라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누가, 기계가,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죠. 그거를 컨트롤 해주는 언어가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앞으로 사라질 직군이 500만 개가 되고 새로 만들어질 직군이 200만 개가 될 거다라고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과에서 전공을 하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에서 보면 대다수 이제 프로그래머, 뭐 DB 전문가, 뭐 프론트 엔드, 백 엔드, 풀스택 개발자, 뭐 이러한 취업 자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생산하는 이제 오퍼레이터들의 이제 현장직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 로봇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비들이 다 뭐예요? 알아서 가요. 그거를 컨트롤 해주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옮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근데 지금은 기계가 알아서 프로그래밍화된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 프로그래밍 중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모든 특징을 두루 가지고 있는 C 언어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일단 한번 보죠. 장점적으로 볼 때는 컴퓨터 처리 구조와 유사하여, 그죠? 얘는 객체를 생성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처리 구조도 절차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죠? 유사해서 실행 속도가 빨라요. 그죠? 예. 그리고 같은 코드를 복사하지 않고, 그죠? 다른 위치에서 얼마든지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헤더 파일을 우리가 이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나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함수들을 헤더 파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우리가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위치에서도 호출해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울러 모듈 구성이 용이하죠. 왜? 같은 그 칩셋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칩셋에는 무슨 제어 기능 이러면 그걸로써 이제 모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러면서 아울러 스트럭처, 즉 구조적인 프로그래밍도 가능하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또한 얘는 컴퓨터의 작업 처리 방식과 유사하다고 했죠. 유사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더 빨리 처리되어 시간적으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이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나마 빠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모듈 단위로 구성이 용이하고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보니까 얘는 한번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다 알죠.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했다면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를 분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아시겠어요? 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이라면 분석할 때, 이러이러한 UML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클래스가 있고, 이거를 부품화 시켜서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 거다. 이렇게 되면 어느 부분이 깜빡이가 나갔다. 그러면 깜빡이 클래스에 가서 뭐가 안 됐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데, 얘는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분석하기가 상당수 어렵고, 아울러 유지 보수나 코드의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죠? 왜? 분석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 만약에 1000줄, 10,000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일일이 다 본다는 거. 그리고 절차지향적 언어다 보니까 어디다가 각 코드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나 기능을 추가하기가 어렵죠. 어디다가 추가해야 될지는 우리가 그거를 빤히 다 분석을 하고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거기다가 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디가 고장이 났더라도 얘는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적으로 고장이 났더라도 이게 전체 고장으로 확대가 되어지는 경향이 아주 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울러 실행 순서가 정해져 있다. 맞죠? 그게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코드의 순서가 바뀌면 동일한 결과가 똑같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가 있나요? 기대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앞에 거를 복사를 해서 그런가 이것까지 지금 날라왔네요. 요거는 지울게요. 예. 자, 그래서 절차지향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 예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 고객은 돈을 준비해서 돈을 자판기에 넣죠. 우리가 물건을 그 안에 있는 음료수를 먹으려면 그죠? 그리고 자판기에서 돈을 검사를 하죠. 얼마가 들어왔는지 검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 디스플레이 창에다가 얼마가 돈을 넣었는지 표식이 되죠. 그래서 준비된 제품과 잔돈을 꺼내준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 하나 뭐가 빠졌는데 돈을 검사해서 그걸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뭐 원하는 음료를 뽑으면 비로소 거기에서 연산이 일어나서 내가 1,000원을 넣었는데 500원짜리 음료수를 뽑았다. 그러면 계산을 해서 1000 빼기 500 해서 500원짜리 동전 주화로 이렇게 배출이 되죠. 음료수와 함께. 그죠? 그래서 고객은 잔돈과 제품을 받아간다. 이런 게 절차 지향적 분석인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자체는 단점이고요. 이런 거는 장점에 속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 안 드렸네요. 참고로 여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섹션 11에서는 2020년도 NCS 기준으로 바뀌기 전까지, 즉 이전 기출 문제죠. 이전 기출 문제는 세 문제인가 네 문제 정도 나왔는데 2020년도 이후에 NCS 모듈 단위로 개편이 되면서부터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긴 해야죠. 그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할 때 이 언어가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인지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 언어인지 스크립트 언어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죠. 최소한. 그리고 장단점,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죠. 그죠?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추후에 현업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칩을 이용을 하는 회사다. 그러면 대다수 C, 특히 PLC를 많이 쓰겠죠. 그죠? 예. 그런데 내가 들어간 회사는 그냥 웹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이제 자바라든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JSP, 스프링 이런 것처럼 달라집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자, 언어에서 대표적인 게 C 언어예요. C 언어는 특징적으로 보면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 1972년 미국의 벨 연구소의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죠. 물론 이 사람 혼자 개발한 건 아니고요. 여러 팀,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만들어졌고, 아울러 말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특히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뭡니까? 플러그인 이제 PMP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꼽으면 OS에서 그 프로그램이 미리 깔려져 있으면 인식이 되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가 그래픽카드 내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외장으로 우리가 좋은 게임을 하려 그러면 좋은 그래픽 카드를 설치를 할 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엔모사 뭐 그리고 뭐 또 많죠. 그죠? 예, 그러한 회사들 거에 좋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드라이버 그 엔모사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야 되죠.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걸 두고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편리하여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즉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리고 장비단에 들어가는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료의 주소를 조작할 수 있는 포인터. 우리 이제 포인터의 장점, 포인터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포인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이면서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갖췄다. 자, 그러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와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 자, 이거를 구분 짓는 것은 소위 말해서 보세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구분은 언어가 아주 저급이거나 고급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계가 이해하기 편하면, 즉 기계가 이해하기 편하면 그게 바로 기계 친화적이냐, 혹은 인간이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냐를 두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눠요. 즉 기계가 이해하기 쉬우면 저급 언어, 인간이 이해하기 쉬우면 고급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계 친화적이다라는 것은 기계어, 즉 예전에는 이랬어요. 아주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인텔이라는 CPU가 있고 AMD라는 또 CPU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면 예전에 뭐 개발된 아주 초창기에 개발된 언어는 여기 환경에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를 작성을 했다면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한테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마치 기계어를 쓰듯이 우리는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영일, 즉 바이트 코드, 기계어로 변화가 되어서 여기에 CPU한테 굉장히 기계에 친화적이죠. 이런 언어들이 통상적으로 저급 언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우리가 문법을 다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는 뭐예요? 이것들은 전부 뭡니까? 사람들이 문법을 알면 보기가 쉽죠.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는 여기 CPU에 따른 코드를 달리 작성을 했다면 고급 언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인식이 되고 여기에서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편리하죠. 사람 친화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을 통해서 고급 언어냐, 저급 언어인지를 구분을 하는 잣대가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유닉스 운영체제죠. 그죠? 유닉스의 일부가 C 언어로 구현되어 있다. 이거는 뭐 저도 못 봐서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C 언어는 아시다시피 컴파일러죠. 그죠? 파이썬은 우리가 배웠듯이 인터프리터 언어. 그리고 또 뭐 스크립트 언어도 있고 타입형 스크립트 언어도 있고 뭐 언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죠. 그죠? C 언어는 개발을 하면 우리가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링크를 통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죠. 예. 그리고 C 언어는 이식성, 다른 컴퓨터의 기종에 이식성이 좋아서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알골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알고리스믹 랭귀지의 준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95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포트란에 대항하여 유럽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알골은 유럽이에요. 그런데 포트란 나왔죠. 포트란은 1950년대 말에 IBM 미국에 있는 회사죠. 존 베커스 외에 6명의 전문가가 완성한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이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알골이나 포트란은 개발자가 알골은 유럽 쪽이고 이거는 포트란은 미국 쪽인데 그죠? IBM사인데 둘 다 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특히 아주 복잡한 수치 계산이나 논리 연산을 위한 과학 기술 계산용 언어이고요. 그리고 파스칼이라는 언어도 있어요. 그리고 파스칼과 C 언어의 모체가 된 게 바로 알골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포트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계산용 언어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공학 분야의 공식이나 수식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게 포트란이에요. 그 다음에 코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최초로 배운 게 코볼입니다. 예. 그래서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얘는 사무 처리용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보시죠. 코볼은 1959년 그레이스 호퍼, 즉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도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이에요. 그래서 즉 프로그램 역사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여성 프로그래머로부터 처음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호벌이
64부터였나요? 60부터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허점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여러 번 규격이 개정이 되어 가면서 현재는 객체 지향도 지원한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이제 개발이 되었던 언어 중에서 코볼로 개발된 언어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모르긴 몰라도 쓰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신규로 만들어지는 언어들, 신규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은 코볼로는 안 만들죠. 그죠? 예. 그래서 역시, 그리고 코볼은 개념이 상당히 오래 묵기는 했죠. 59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일반인도 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저도 코볼부터 배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그래밍에 저도 입문을 하게 됐죠.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코볼은 지금은 저도 다 까먹었어요. 솔직히. 근데 보면 알겠죠. 그래서 영어 문장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사용이 쉽고요. 그리고 4개의 디비전. 여기서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골격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4개의 디비전이 있어요. 뭐 시스템적인 디비전, 프로그램적인 디비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절차적 언어 프로그래밍의 종류는 C, 알골, 그리고 코볼, 그리고 포트란, 그리고 파스칼까지. 파스칼은 뒤에서 제가 문제로 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가 왜 생겼을까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나 모르겠네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생긴 원인은, 자, 개발된 게 일찍 나온 게 전부 다 1950년대예요. 그죠? 맞습니까? 예. 객체 지향 언어인 스몰 토크 이런 것들도 거의 다 1960년대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50년대에는 뭐가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되기 전에는 대충 눈대중으로 아니면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면 베테랑일수록 적진에 이제 무기를 사용하는 곳에 배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포탄을 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때요? 정확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일단 보완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한 배경이 된 거예요. 알겠죠? 예. 이거 아마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중에서도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그리고 그거의 잣대, 그죠? 그리고 뭐 종류,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개념, 특징,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